아들에 의한 아버지 살해.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세계 소설사에서 러시아 민족이 가지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물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때문이다. 두 작가 다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소설의 거봉들이다. 이 두 작가는 그들이 존재했던 시기나 다루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유사점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들 작품은 어느 면은 상이한 경향을 띠고 있다 하겠다. 톨스토이는 무엇보다도 체제 옹호적인 인물이었고 대귀족이었으며 생존 시 대작가로서의 후광을 마음껏 누린 세계주의자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밝힌 자신의 박애주의 사상을 실제적 생활에서도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가 유명한 악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변두리 후생병원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생활을 했으며 당시 러시아를 휩쓸던 자본계급과 귀족계급의 이중착취에 허덕이던 무산대중이었다. 그런 그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프리에의 사상에 경도된 어떤 비밀 결사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특사를 받아 목숨을 건졌으나 쫄병 생활의 참담한 시간을 시베리아에서 보내야만 했다. 공병사관학교 출신인 그에게는 지육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었으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4년여에 걸친 시베리아에서의 유배 생활은 그야말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케 했으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뼈아프게 느끼게 했다. 이 처참한 동물 이하의 가혹한 삶을 그는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 시베리아 유형 생활 중에 치유할 수 없는 지병인 간질병의 심각한 발작 증상에 시달려 폐인이 지경에 이른다. 그가 고향인 페테르부르크의 땅을 다시 밟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그의 청춘과 인생을 그야말로 죽음의 집에서 보낸 것이다. 활동 무대로 돌아온 그는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을 떨쳐버렸고 무신론자에서 러시아 정교의 독실한 신자로 서구적 합리주의자에서 러시아적 신비주의자로 변해 있었다. 이체에서 실존주의 작가에 이르는 실존주의 문학 사상의 도입과 심화는 사실 도스토옙스키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 그는 시베리아의 죽음의 빙판 위에서 그 어떤 철학자, 작가보다도 가장 리얼하게 절대신과 완전히 투절된 고립무원의 인간의 실존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실존주의 작가의 증인이요 아버지이다. 그의 주장은 어떤 문학 사상의 작품화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과 양심의 부름에 따라 작품을 썼기 때문에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진실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늙어빠진 말단 공무원 마카르 데이비시킨의 사랑을 역시 가난하고 슬픈 처녀 와르와르를 통해 엮어냄으로써 여지없이 당대 러시아 하층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에는 흔히들 그의 5대 장편이라고 부르는 작품군이 있다. 어느 것 하나 걸작이 아닌 것이 없다. 죄와 벌, 악령, 미청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가 그것들이다. 죄와 벌은 소설적 인물의 전형으로 라스코니리코프를 창조하는 등 작품 하나하나가 세계 소설자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하겠다. 이 작품도 도스토옙스키가 서구적 합리주의와 이별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할 수도 있다. 사회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수전노 노파를 살해한 후 그는 헤어날 길 없는 고뇌에 허덕인다. 그러다가 장녀 소녀를 만나 재생의 길을 걷는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서구 합리주의 허상을 파헤치고자 했다. 그의 5대 장편은 모두 걸작임에 틀림없으나 역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유난히 우뚝하다.
인류가 한 편의 최고 소설 문학을 거론할 수 있다면 이 작품도 진지하게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 개인의 성격이나 여성 심리 등 가장 전통적인 소설의 주제와 소재를 벗어나 있다. 둘째, 작중 인물들이 사상성이 주요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작중 인물들의 신앙심과 신의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간은 본원적으로 성선설적인가 성악설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외형상 중심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장대한 구성과 호흡을 가지고 흐르고 있지만 추리소설적 구성으로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 소설은 아들에 의해 살해된 아버지라는 충격적이고도 엽기적인 사건을 중심 사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추리소설적 구성을 형성하여 인간의 재반 문제를 낱낱이 점검하고 있다. 인간의 끝을 모르는 욕망과 맹목적인 열정, 그리고 송곳보다 더 날카롭고 섬광보다 더 신랄한 증오, 그리고 육체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의 감정과 그 소유욕, 독점욕, 재물욕 등은 충분히 아들에 의한 아버지의 살해를 가능케 한다. 인간은 얼마나 모순에 차고 불합리한 존재인가. 자신의 육신을 준 바로 그 장본인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작중인물들은 그야말로 이런 모순에 차고 자아성실에 허덕이고 가난에 두들리며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 놓은 사상과 도덕에 쫓기는 인간, 바로 부조리의 인간 군상이다. 퓨도르는 이 카라마조프가의 가장으로서 재물욕이 강하고 음탕하여 가부장적인 권위를 유난스레 신봉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한 명은 혼의 정사에 의해 얻었다. 러시아 특유의 열정과 순수성을 갖춘 장남 드미트리,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차디찬 지성을 갖춘 차남 이반, 러시아 정교화에서 굳은 신앙으로 다져진 순수무구한 삼남 알료샤, 아버지 퓨드르가 백제 하녀를 건드려 얻은 스메르자코프 등이 등장한다. 아버지 살해 사건이 외형적 중심 테마로 전개되고 있지만 무신론자 이반과 알료사에게 큰 감명을 주는 주시마 신부 사이의 사상적 갈등이 내용상 중심 테마가 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신의 존재를 믿는 알료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듯 하지만 고뇌와 어려움에 처한 조국 러시아의 농노계급에 끝까지 침묵하는 그 절대신을 신랄히 공격하는 이반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